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재명 표적 수사 KBS의 두 번째 보도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이 이준석이라는 사업가를 회유, 협박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의혹이 보도가 됐죠. 이 다음 보도는 뭐냐? 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재명에게 선거 자금도 제공하지 않았고 선거 운동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검찰은 가족들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상황이 오버랩이 됩니다.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이재명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는 검찰의 압박에 응하지 않자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7년 12월 이 전 대표를 구속하고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갔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형사사건을 뒤늦게 다시 기소하거나 이 전 대표 가족을 상대로 선뜻 납득하기 힘든 수사나 기소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신들의 공작에 가담하지 않으면 본인과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검찰의 비열한 수법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실의 사건 담당 수사관조차 기소를 만류했다는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주식 80만 주를 A 중소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억 원을 빌렸다. 이후 담보 주식 중 일부인 30만 주를 제3의 회사에 팔았는데 이를 알게 된 A 업체가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코마트레이드 주식 한 주당 가격은 17,000원이었다. 판 주식 30만 주를 제외해도 남은 주식 50만 주 가치가 85억 원으로 빌린 돈의 4배를 훌쩍 넘는다. 2016년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기관의 주식평가서를 참고해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3년 뒤 이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실관계가 바뀌거나 새로운 물증이 나온 게 아닌데도 이 사건의 배임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과거 불기소한 사건을 스스로 뒤집는 일은 매우 드문데다가 결정적인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자,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비정상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잘못된 기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이게 검찰의 권력이 비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소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라도 괴롭힐 수 있는 힘, 이걸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하는 말이 검사님 당시 고소인 측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자녀 주식의 가치가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김 검사가 지금 저 가르치세요? 뭘 안다고 나서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시키는 거나 잘하세요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죄송합니다 검사님, 그럼 마무리는 검사님이 하시죠 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고 잠시 뒤 저에게 들어오라고 하여 김 검사가 몇 가지를 묻고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부당거래, 이 영화 보는 것 같지 않나요? 현실이 영화를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검찰이야, 깡패 새끼들이지. 기소된 배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무죄 이유는 당초 2016년 검찰 스스로가 불기소했을 때의 사유와 동일했고 강 수사관이 언급했던 논리와도 같았다. 자, 이거는 무죄가 나올 걸 알고 기소한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소를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기소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인간을 괴롭힐 수 있다. 그냥 이거죠.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과거 이 전 대표가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사건도 끄집어냈다. 발생 시점으로는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다. 2010년 이 전 대표한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2명의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남성들의 진술이 자주 바뀌었고 외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해 검찰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도 꺼내 재판으로 가져갔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지도 않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이 포착된 것도 아닌데 기존 검찰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수년 만에 다시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주 바뀌는 등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 당시와 비슷한 논리였다. 10년이 된 사건을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히기 위해서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기소권 남용이다. 이런 점잖은 말을 하는데 그냥 깡패짓, 양아치짓이죠. 아내, 어머니, 사생활까지 가족 상대 보복성 수사 의혹. 먼저 어머니 식당 사건이다. 이 전 대표 어머니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코마트레이드 직원 80여 명에게 날마다 점심을 공급했다. 식대는 1인분에 8,000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식대였다. 저에 대한 범죄를 찾아내고자 회사 계좌를 전부 압수수색하였고 계좌를 확인하는 도중에 주기적으로 어머니께 회사 돈이 들어간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회사 공금으로 효도했네. 이거 횡령이고 너랑 엄마랑 다 기소할 거야. 라고 김 검사가 말하기에 그건 식대라고 이야기하니 수사해보면 안다고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사실이 아니니 별일 없겠지 했는데 어느 날 검찰에 가니 주변 밥집 식대보다 1,000원, 2,000원 정도가 더 비싸다며 가족에게 부당하게 더 많은 돈을 지급했으니 배임으로 기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김 검사가 어머니까지 조사받으시게 하는 건 너무 불효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냐 라는 식으로 되물어서 기가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인 급여 사건이다. 코마트레이드 홍보 업무를 맡았던 이 전 대표의 부인을 겨냥한 사건이다. 이 전 대표 부인은 실제로 회사 제품을 홍보하며 이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실질적 업무를 맡았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김 검사는 조사 중에 그런데 너 와이프는 왜 전화 안 받냐? 네가 시켰냐? 우리가 꼭 체포해야겠냐? 그런데 엄마 아빠 다 구속되면 애들은 누가 보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와, 이런 것들이 인간인가? 대단하죠. 하지만 법정에 나온 직원들이 이 전 대표 부인은 업무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잘못된 기소를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기소권을 마구 쓰는 겁니다. 자, 검찰의 수법입니다. 누군가를 찍어요. 표적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주변의 지인들을 탐색합니다. 그리고는 약점이 있는 인물을 골라요. 이제 회유와 협박에 들어갑니다.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딱 이 작전이에요. 자, 한명숙 전 총리 건 한번 볼까요? 한명숙 전 총리를 찍었습니다. 표적 수사 시작합니다. 주변에 약점이 있는 인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회유와 협박을 하고 돈 줬다고만 해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작전이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작전은 중간에 이 협박과 회유를 당한 사람이 진술을 번복해서 엎어질 뻔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은 감옥에 있던 또 다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협박. 자, 우리의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너와 네 가족이 다친다. 이거죠. 자, 그렇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한명숙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결국은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작전은 먹혀 들어갔고 한명숙 전 총리는 아무 죄가 없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사건, 유시민 이사장 사건. 자, 유시민을 찍습니다. 표적 수사 시작한다. 자, 주변 탐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약점이 있는 인물을 고릅니다. 그게 바로 감옥에 있는 신라젠 대표.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작전 들어갔죠. 하지만 신라젠 대표는 돈 줬다고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언론에 공개해버리죠. 그래서 이 작전은 미수로 그치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 조국 전 장관입니다. 자, 조국을 타겟팅합니다. 표적 수사 시작합니다. 주변을 탐색합니다. 약점이 있는 인간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최성애. 최성애는 동양대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 자신의 경력 모두 다 거짓말이었고 약점이 너무나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표짱짱 발급하지 않았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최성애는 약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협박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조국을 털어봤지만 조국은 털 게 너무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가족으로 그 수사를 확대시키고 아내와 딸, 동생 모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시나리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안희정 사건, 이것도 검찰의 표적 수사에 걸려든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 안희정을 찍습니다. 표적 수사 시작합니다. 주변에 약점이 있는 인물들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찾아냅니다. 자, 안희정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을 발견합니다. 당했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시나리오가 작동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안희정 사건은 그 증거들을 쭉 보면 불륜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희정은 불륜이었다 하더라도 정치 생명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모든 혐의,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죠. 자, 이 부분도 표적 수사는 아니었을까? 민주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죠. 박원순을 지목합니다. 표적 수사 시작합니다. 주변에 약점이 있는 인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비서 한 명을 발견합니다. 당했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민주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은 모두 표적 수사를 당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똑같잖아요. 유력 정치인 주변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검찰에게 협조를 하면 그 정치인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협박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이준석 대표처럼 본인과 가족이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쟤를 죽일 거냐, 네가 죽을 거냐. 네가 죽는다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족들도 같이 죽을 거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표적 수사에 등장하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본인과 본인 가족이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지금 대권주자에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최성해처럼 검찰에 협조했다면 이재명은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을 다 해체해버리고 기소청으로 아예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검사들 다 옷을 벗겨야 됩니다. 이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내부에서부터의 천천히 일어나는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만 이 거악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